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처음 다루는 내용은 아니죠. 이거를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창천 소유파 소개를 할 때 하늘나라법을 다루었죠. 또한 태극신검 6부에서 하늘나라법을 언급했어요. 하늘나라법이 어디에서 언급된 것이냐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글로 남겨놓지 않았는데 예전에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남겨놓았죠. 경제편, 정치편, 실천편. 뭐 경제편에도 쭉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것저것 많이 떠오르는데 우선 동영상으로 남겨놨어요. 글로 남겨놓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동영상으로 남겨놓았죠. 그래요. 실천편에 보면 하늘나라법이 나오잖아요. 사회에서 한번 섭리를 찾아보고 섭리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어 보았죠. 그것을 하늘나라 법이라고 했는데 섭리를 찾고 섭리에 입각해서 만든 법이니까 섭리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요. 하늘나라법을 여기저기서 언급을 했으니 제대로 된 글을 남겨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글로 남겨보자. 말로 언급하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나오죠. 그런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수정할 부분도 많겠죠. 그 수정할 부분도 손보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래요.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때는 제목이 사회에서의 하늘나라인데 좀 더 적합한 제목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생각을 하다가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으로 제목을 정했죠. 그래요. 다루고 난 뒤에 이제 뭐 경제 철학을 다루어야 되겠죠. 경제 철학을 다루는 가벼운 몸풀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뭐 경제 철학도 뭐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좀 제목을 바꿔야 되겠죠. 그건 이제 이거를 끝낸 뒤에 시도하기로 하고 그래요. 내용이 아주 방대하지는 않아요. 뭐 한 3, 40편 가까이 되는데 글로 옮기면 뭐 책 한 권 정도는 될 거예요. 3, 400페이지 되겠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핵심만 다루고 버리면 뭐 최대한 짧게 쉽게 쓰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요. 서문은 새로 쓴 글이겠죠. 보겠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하여 식량이나 주택, 옷 등을 소비한다. 많은 것들 소비하죠. 또한 사람은 즐기기 위하여 연극이나 스포츠, 음악 등을 소비한다. 몇 가지만 소개해 놓은 거죠. 이처럼 소비 없이는 사람은 생존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다. 그렇죠. 식량 소비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주택을 소비하지 않아도 마찬가지겠죠. 옷 등. 즐기려고 해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영화, 스포츠, 음악, 뭐 장난감 등 많겠죠. 소비하지 않고서는 생존도 불가능하고 뭐 쾌락도 누릴 수 없는 거죠.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 그래요. 소비는 하여간에 필수적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소비 없이는 사람은 생존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 대상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비하고자 하는 개인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그래요.
보통 수단을 동원하죠. 맨손으로 생산하지 않죠. 직접 생산하여 소비할 수도 있지만 자급자족의 경우에 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급자족 할 수도 있겠죠. 타인이나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이 생산한 것을 소비할 수도 있다. 그렇죠. 직접 생산한 것을 소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시대는 그게 일상화됐죠. 시장에서 구매하는데 대부분 타인이나 타집단이 생산한 거잖아요. 그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죠. 수백 년 전만 해도 대부분 소비하는 대상들을 자기가 직접 생산했죠. 많은 이들이, 대부분 이들이. 즉 어떠한 경우든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이 뒤따라야 한다. 생산 없이 소비는 없다. 그 말이죠. 생산과 소비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곡물을 얻기 위해서는 씨를 심어 기르고 거두는 활동을 해야 하고, 주택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개조하고 나무, 돌쇠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렇죠. 삽질도 하고 뭐 그래야 되죠. 수단을 이용한 활동이 반드시 뒤따른다. 어떤 생산 과정을 봐도 생산 활동을 발견할 수 있겠죠. 활동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요. 보편적인 것만 쓰는 거예요. 최대한 쉽고 짧게 쓰자.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식량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먹거나 마시는 활동을 해야 하며, 옷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입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다.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경제 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래요. 참고로 인간들은 생산과 소비를 위한 활동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다양한 활동을 하겠죠.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목적에 입각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러한 활동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이유로 다양한 영역이 생기는데, 정치 영역, 교육 영역, 종교 영역, 예술 영역 등도 목적에 따른 활동에 의해 생겨난 것들이다.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서 활동을 한다. 근데 그것이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질 때, 그래요. 영역이 된다. 이 말이죠. 딱 정해진 장소는 아닌 거죠. 경제 영역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겠죠, 공간. 근데 그곳에서 종교 활동이 또 종교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요. 너무 고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가족을 이루어 살 수도 있고 홀로 살 수도 있다. 그렇죠. 홀로 사는 개인은 소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죠. 생산 없이 소비가 없으니까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직접 참여하겠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소비할 대상을 미리 비축해 두었거나 소비할 대상을 구할 수 있는 화폐 같은 교환 수단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면 생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생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생산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가족의 일부만 생산에 참여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전체의 원활한 소비가 가능하다면, 일부만 참여하더라도 가족 단위의 소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국에서의 요즘 이제 가족은 어떤가요? 전문부들이 가족은 보통 요즘 대가족은 아니죠. 그래요. 남편,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죠.
어린아이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에 참여하지 않죠. 어린아이는 어떻게 소비하나요? 부모가 생산에 참여해서 얻은 생산물을 소비하며 살아가죠. 그래요. 실제로 가족 중에는 어린아이와 노인과 같이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이들 역시 존재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이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생산활동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그렇죠. 생물은 생태계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인간 역시 생태계를 이루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산다. 생물은 생태계를 이루어 살아가죠. 사람들의 생태계는 사람들의 생태계를 사회라고 하죠. 인간으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통상 사회라고 부른다. 그렇죠. 사회도 일종의 자연계에서는 생태계의 하나죠. 다른 생물들의 생태계와 구별되는 점은 뭔가요? 고도화된 수단들을 이용하죠. 계속 발전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도 알 수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면 생산과 소비에만 전념하며 살기 어렵다. 소비할 대상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생산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살인, 강간, 폭행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타인이 소비할 대상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생산물을 약탈하여 소비할 수도 있고, 도둑질해서 소비할 수도 있죠. 구걸하여 소비할 수도 있다. 그래요. 원칙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소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둑질도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또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살인, 강간, 폭행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죠. 다양한. 또한 다른 지역에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약탈을 위해 집단적으로 침략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빼앗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현 시대에서도 발견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 보면 러시아가 정복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여전히. 그래요.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데, 이 별도의 조직을 정부라고 부른다.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감당할 수 없고,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 지나치게 커 원활한 생산과 소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 구성원들 간 합의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이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또 주변인들이 어떤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모두 그런 것 일일이 하나 신경 쓰자면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정부 조직을 만드는 거죠. 사회 구성원들이 분쟁도 해결하게 하고, 범죄도 안 일어나게 하고, 타집단의 침략을 방지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집단을 침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부 구성하기도 하죠. 그래요. 생산과 소비는 무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서나 특정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특정한 질서 속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질서를 제도라고 부른다.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제도를 통해서 결정된다. 현 시대에서는
현시대 대표적인 제도는 뭔가요? 20세기 대표적인 제도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와 그에 반발하여 나타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제도가 있는 거죠. 현 시대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 상당수의 국민들은 민간 기업의 기업 소유자나 근로자로 참여하여 생산에 참여하고 대부분이 필요한 것들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소비한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있겠죠. 이러한 현상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민간기업과 시장을 부정하는 곳에서는 그런 식의 삶을 살 수 없다. 20세기 초중반 생겨났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시장과 민간기업을 인정하지 않았죠. 부정했죠. 그럼 어떤가요? 민간기업의 기업 소유자나 근로자로 참여하여 그래요. 참여할 수가 없고 그런 방식으로 소비할 대상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배급을 했잖아요. 그런 식의 삶을 못 살게 하고 배급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즉 그러한 삶의 형식을 인정하는 제도가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정부는 사회를 번영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을 풍요롭게 하는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 제도가 중요한 거죠. 한국은 어떤가요?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이제 한국인들 한반도 본토인들에서 운영되는 이제 정부가 구성되는데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심각한 대립이 있었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입각해서 국가를 세울 것인가, 공산주의 제도에 입각해서 국가를 세울 것인가. 그런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래요. 분단도 일어나고 6.25 전쟁도 치루었던 것이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제도를 잘 모르죠. 보이는 게 아니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정부는 어떤 역할이 있나요? 따라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국가가 번영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죠. 또 국민들 개개인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정부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요? 사회를 번영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을 풍요롭게 하는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조선 정부가 조선이 왜 멸망했나요? 방기했다는 거예요. 사회를 번영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을 풍요롭게 하는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흔히 비교되는 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잖아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한국과 유사한 입장이 있었지만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였죠. 시장지배 시대 제도. 제도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국가 구성원들의 운명도 마찬가지로 결정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 글에서는 모든 영역을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며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 중심으로 그러한 영역들에서 발견되는 핵심이 되는 섭리를 다룰 것이다. 나아가 발견된 섭리에 바탕한 섭리법을 성립하도록 한다. 그래요.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 정부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도 쉽죠. 근데 그것도 아니죠. 왜? 원활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정부가 구성되잖아요. 살인, 강간, 폭행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전쟁이 발발하고 이러면 원활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원활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원활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이제 정부 구성하니까 정부 역시 다른 방식으로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생산자들이 그래요. 합의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겠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 시대 정부들은 많이 인식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요. 각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만 보더라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유력한 기업들을 유치하려 하고, 한국 대통령도 보면 원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출하려고 하고, 군수 산업도 그렇고 무기도 수출하려고 애쓰잖아요. 다 그런 측면, 생산과 무관하지 않는데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려고 하죠. 또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좀 특이했던 게 문재인 정부죠. 자국의 유력한 산업인 원전 산업을 파괴하려 하고 그래요.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 영역부터 해서 살펴보겠죠. 예전에도 사회에서 하늘나라 1부는 경제편이었죠. 2부가 정치편이고 그래요. 마지막이 이제 실천편이죠. 3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경제편을 기본에 대한 경제편을 기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글들은 많이 읽는 글들은 아닌데 30명이 받고 31명이 참 받고 정치편에 한국인들은 관심이 많죠. 66명이 보고 정치편도 다룰 거예요. 1부, 2부, 3부가 되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